이번 펜벤다줄 상 이번 펜벤다줄 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판단에 사용하여 헤이. 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탱글입니다. 오늘은 피약피약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펜벤다줄입니다. 근데 먼저 이 영상은 펜벤다줄 복용 찬반을 논하는 영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한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극히 객관적일 수도 있으면서도 또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걸러서 들러주세요. 이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는 조금 헤비할 수도 있으니 노잼일 수 있어요. 이야. 그래도 꽤 중요한 이슈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겠지만 얼마 전에 동물 구충제로 사용하는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한번 들썩 였는데요. 이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사건은 미국의 조 디펜스라는 분께서 펜벤다졸을 이용해 사기 췌장암 그리고 소세포성 폐암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겨냈다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는 2016년에 말기 소세포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7년에 간, 췌장, 목, 뼈 등 다양한 부위에 전이 되어서 결국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날 손자를 보기 위해서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수의사가 올린 글을 보고 펜벤다졸을 복용하였고 그 결과 그 모든 암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곧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 번져나갔고 말기암을 가진 환자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화를 들으며 어떤 생각부터 드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쟁점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임상시험 과정에 연관해서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리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타깃이 발견이 되면 이 타깃은 먼저 세포 수준과 사람이 아닌 동물 수준에서 비임상시험을 통해 이 타깃이 정말 의약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안정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비임상시험에서 충분한 근거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임상시험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서 펜벤다졸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동물 구충약으로 사용하던 펜벤다졸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펜벤다졸에 대한 임상시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충약으로 복용해 온 메벤다졸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대장암 그리고 뇌암에 대해서는 피험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경교종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책임자, 피험자 선정 기준, 피험자 제외 기준, 임상시험 기간, 그리고 임상시험 방법, 예측 부작용, 중지 및 탈락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먼저 설정해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용하려는 의약품의 품질이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임상시험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펜벤다졸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 있거나 또는 비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펜벤다졸과 관련이 있는 비임상시험 결과가 있는지 구글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 중에서 타파스라는 분이 운영하는 연구진에 의해서 펜벤다졸이 암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당 흡수 기전을 억제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마이크로 튜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라는 결과를 밝힌 논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디펜스 씨가 언급한 펜벤다졸의 효과가 전부 다 이 한 연구팀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조 디펜스 씨가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임팩트 팩터가 3.34로 조금 낮긴 했지만 비타민 E와 펜벤다졸을 함께 복용하였을 때 췌장암 세포의 분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논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만 찾을 수 있었을까요? 펜벤다졸은 돼지의 자궁세포를 사멸시키고 또한 간에서 정상적인 효소가 아닌 그에 대한 이성질체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간암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논문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펜벤다졸의 쟁점 두 번째,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먼저 저는 당시에 조 디펜스가 참여하려고 했던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참여 여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몰래 펜벤다졸을 복용했다면 기존의 임상시험에 사용이 됐던 그 항암제와의 상호작용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죠? 또한 조 디펜스는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커큐민, 비타민 E, 그리고 CBD 오일을 함께 복용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에이, 뭐 그런 건기식 같은 게 무슨 얼마나 큰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마시는 자몽 주스와 항히스타민제인 털페나디를 함께 복용한 남성이 부정맥으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와 항혈전증 약인 와파린을 함께 먹은 여성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넘어가긴 힘들겠죠? 이야, 펜벤다졸로 알아보는 쟁점 그 세 번째, 바로 윤리적 쟁점입니다. 약사법에는 약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어떤 원칙보다도 우선적으로 작용을 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양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피해 회피의 원칙. 두 번째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 세 번째로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자는 자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펜벤다졸 사태는 환자에게 과학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팔아선 안 된다 라는 피해 회피의 원칙과 혹시 모를 가능성 또는 정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으려는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선행의 원칙 그리고 자율성의 원칙 사이에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약사라면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게 옳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번 주제는 저도 찾아볼 기사나 논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랬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삐약삐약 세 번째 주제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